자, 반갑습니다. 타협없는 1등급 용사탐의 강용성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한국지리 파트에서 이제 고등 셀파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선생님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선생님을 보셨던 분들도 있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예비 고3 이제 올라가시면서 선생님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간략하게 선생님이 수업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 지리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수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맛보기 강의 선생님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 이제 하는 거니까 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일단 생윤 아니겠습니까? 생윤 선택하고 사문 선택하고 한지 세지 거의 대부분 요 네 과목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될 텐데 뭐 우리가 수학력 시험을 이번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1등급은 무조건 만점입니다. 물론 이 셀파라는 강좌를 내신용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수능용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능용으로 들으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수능이 완성이 되면 내신은 당연히 같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능을 들어두시면 내신은 당연히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가시는 게 되게 좋고 일단 우리가 지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죠. 명확성이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명확성. 그러니까 명확성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답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정확하게 틀이 딱 짜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이 짜져 있다는 얘기를 조금 더 쉬운 얘기를 체크를 해보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요겁니다. 뭐 암기. 네. 그래서 암기가 주된 과목이 바로 지리 과목에 대한 거죠. 그래서 뭐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저는 뭐 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답이 정확하게 매칭이 돼서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은 이제 사회문화나 생활유를 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문과잖아요. 선생님도 이제 문과였으니까. 일단 글을 뭐 이번에 뭐 언어 영역 같은 경우 언어 30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불수능이 되는 게 거의 대부분 국어 영역 때문에 그렇거든. 국어 때문에. 그래서 국어가 뭐 우리는 쉽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나는 말장난하는 것도 싫어요. 저는 계산하는 것도 싫어요. 저는 보는 것도 싫어요. 라고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지리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리는 이 암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암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과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는 거야. 이걸 꼭 알아두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암기를 하는 부분과 이해를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리는요, 지명을 굉장히 중요시 하셔야 돼요. 지명과 지도. 그죠? 지명과 지도를 굉장히 중요시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수학으로 따지면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국어로 따지면 이제 구문이나 어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따지면 단어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기가 되기 때문에, 지도를 중요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지도 잘 못 보는데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지도 안 보실 거예요? 미리미리 받으시면은 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만 딱 들어가셔도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친구들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너 뭐 어디서 왔어? 그러면 거기 전남. 너 어디서 왔어? 거기 경북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우리가 공간적 인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이 시사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명과 지도 이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체크를 할 거고 특히나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외워야 될 지도가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프리젠테이션을 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드릴 거고 자료실에도 백지도를 올려놓습니다. 네, 자료실에 백지도가 있으니까 그 백지도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백지도가 아예 세트로 선생님이 교재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면서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명과 지도, 위치를 꼭 체크를 해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요. 이제 선생님이 뭐 자이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도 여러분들 이제 개념 정리뿐만 아니라 문제풀이를 들어갈 텐데 비중을 잘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개념에 대한 비중을 대략 70% 정도를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풀, 그죠? 문제풀이에 대한 문풀의 개념을 대략 30% 정도를 두시는 게 맞아요. 비중은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셀파 한국지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1년 동안에 개념 정리는 유일하게 이거 한번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해드릴 얘기, 이해해야 될 얘기,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될 포인트, 그 다음에 피드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선생님이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70%, 문제를 30% 정도 비중을 두시고 개념은 그냥 선생님 쭉 따라오시면 돼요. 선생님 쭉 따라오시고 이거 외워두자라고 하면 옆에다 선생님이 또 따로 필기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필기를 할 테니까 요때는 이제 여러분들 자체가 노트를 좀 준비를 해두시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그만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해놔가지고 선생님이 필기하는 부분은 따로 필기를 좀 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요겁니다. 문제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금방 개념 배웠는데 문제풀이 금방 될까요? 되게 만드셔야 돼요. 네, 수능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30분 동안 20문제를 푸는 거고 5분의 마킹 시간에 5분의 검토 시간을 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20분 동안 20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번에 국어 영역 자체가 굉장히 불수능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를 그 시간 안에 못 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시간을 여유 있게 한 뭐 두세 시간 정도 넉넉하게 주면은 아예 하나하나씩 읽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하루 동안에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서부터 사탐서부터 해가지고 그 과목을 다 봐야 되는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요소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집중력이 조금만 벗어나고 이해력이 조금만 벗어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풀이를 할 때 무조건 1분 안에 한 문항 컷을 합시다. 1분 안에 한 문항을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가자고. 그러니까 1분 안에 한 문항이니까 뒤에는 문제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8문제가 있다. 그럼 넉넉하게 10분 딱 잡아두시는 거예요. 8분 잡아두시면 좋고 알람을 맞춰놓고 문제를 푸시란 말이야.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고 문제를 쭉 푸시다가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뭐라 하는 거야? 물음표를 쳐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면 셀파에서 기본 내신 문제도 굉장히 많고 수능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풀이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빈 책으로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같이 푸는 거야. 문제풀이를 들으실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런 문제풀이를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어쨌든 수능은 결과거든요.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 내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신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개념이 이렇게 돼? 라고 물어봅니까? 아니죠. 여기에 대한 결과성만 딱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는 미리 해오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셨으면 문제풀이를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건 정확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단원을 보시면은 개념, 문풀, 개념, 문풀, 개념, 문풀, 개념, 문풀을 딱딱딱딱딱 끊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풀이를 할 때 이걸 안 잡아두신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어렵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거를 꼭 체크를 해두시고, 그래서 개념을 70%, 문제풀이를 30%로 해가지고 옆에 이제 질문칸까지 만들어 두신 다음에 내가 질문이 생겼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해설 강의가 있겠죠? 해설 강의로 요거를 매칭을 시켜두시면 되는 거야. 해설 강의를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해설 강의를 찍으시면서 이것도 체크를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두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강좌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난도의 실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암기를 위주로 해서 일단 공부를 하시고 지명과 지도에 꼭 포인트를 두고 그 다음에 개념과 문제풀이가 있는데 문제풀이는 미리미리 꼭 풀어둘 것,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질문. 이게 온라인 강의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일방적 수업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시선을 맞춰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보지 않아요. 뭘 보는 거예요? 카메라를 보고 수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면서 저기에 나의 수험생이 있구나, 나의 제자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 뿐이지 사실상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촬영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촬영을 듣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건 녹화 방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마치 여러분들이 앞에 있다라는 것처럼
굉장히 질문을 많이 던질 겁니다. 이 질문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안 배웠던 걸 가지고 질문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배웠던 걸 가지고 질문할 거고 거의 대부분 질문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문제풀이 때 질문할 겁니다. 요게 뭐였죠? 몇 가지 있었죠? 뭐뭐뭐 있었죠? 라고 하면서 질문하면서 거기다 계속적으로 써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질문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단 말이야. 분명히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해야겠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내가 만약에 못했어. 그러면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아주 순수한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약점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다? 복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를 그냥 듣는다고 해가지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받고 문제풀이를 하고 답변을 하지 못한 걸 약점을 잡아서 다시 복습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총 몇 단계가 되는 거예요?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개념을 인강을 들으시고 두 번째는 실제로 문제풀이를 들으시고 세 번째는 내 약점을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쳇바퀴를 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한국지리라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양이 굉장히 많은 과목입니다. 네, 그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양이 되게 많은 과목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양이 많다라는 거는 쉽게 표현하면은요,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양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학생들은 이거를 거의 대부분 완강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하시면은 완강뿐만 아니죠. 더 좋은 성적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염두를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꼭 가져가셔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강추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서부터 고등셀파 한국지리 파트를 들어갈 거고요. 선생님이 이제 매 단원마다 1-1단원을 중심으로 해서 1-1단원, 그 다음에 뭐 1-2단원, 1-3단원에서 개념, 문제풀이, 개념,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PPT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와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PPT가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셀파의 선생님한테 파일을 보내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PPT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기 있는 내용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그 체크를 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교재를 가지고 이 파트가 중요한 파트고 이 파트가 중요한 파트니까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정리를 해드리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가져갈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보면은 1번에서 나와 있는 게 우리나라 위치와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러닝타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우왕좌왕할 거예요. 내용이 긴 내용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막 2시간 동안 수업하는 것도 있고 2시간 반 동안 수업하는 것도 있고 짧은 거는 30분, 20분에 수업하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유동적으로 할 테니까 어쨌든 한 강의 안에서 마무리 드릴 겁니다. 자, 갑시다. 우리나라의 위치라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의 위치에는 총 몇 가지의 위치가 있냐면 3가지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밑에서 나오겠지만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게 수리적 위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관계적 위치라는 게 있어요. 관계적 위치라는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는요 거의 대부분 불변성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우리가 절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절대적 위치라고 부르고 이 관계적 위치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는 상대성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 위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단원의 가장 포인트는 여기서 나오는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와 관계적 위치 이 3가지가 어떤 식으로 유대관계가 가져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니까 자, 여기 나와 있어요. 뭐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나와 있고 우리나라 위치에는 수리적 위치가 있고 그제 수리적 위치가 있고 위도, 경도에 의해서 위치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 그냥 포인트가 여기에 3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리적 위치를 하나 받으셔야 되고 지리적 위치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적 위치를 3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3개를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개념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일단 세팅을 한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훨씬 더 편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와 관계적 위치 3가지를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리나라의 위치에서 맨 처음에 나타난 게 뭐냐 그러니까 수리적 위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리적 위치는
숫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치다 이렇게 알아두고 계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네, 틀린 거 아니에요. 숫자에서 만들어지는 위치가 맞아요. 그래서 수리적 위치에는 총 몇 가지의 위치가 있냐면 두 가지의 위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깔끔합니다. 그 두 가지의 위치가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위도 또는 우리가 경도 이렇게 두 가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타난 게 여러분들이 뭐가 나타나면 위도의 위치라는 게 나타나고 두 번째 나타난 게 뭐냐 그러니까 경도의 위치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도와 경도는 간단해요. 지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지도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잘라지는 거 여기가 적도 0도죠? 세계지리 선생님이 세계지리도 하잖아요. 세계지리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미 들어있을 거야. 0도 해가지고 위에는 0도, 1도, 2도, 3도 해가지고 90도 노스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지? 그 다음에 요 밑에는 90도 사우스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위도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면 경도는 뭐냐 그러면 경도는 이거죠. 수직선. 그죠? 수직선을 이렇게 해서 경도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위도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는 주로 기온. 그죠? 기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경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경도가 일단 쉬우니까 경도부터 갑시다. 경도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얘는 시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도는 시차. 그러니까 시간에 의해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보다 뭐 9시간이 빠르다든지 뭐가 빠르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소가 나오면 얘는 시차에 대한 키워드니까 얘는 무조건 수리적 위치의 경도의 위치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위도의 위치는 무엇이냐 그러면 위도의 위치는 일단 우리나라가 어딨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게 이렇게 있대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적도에서 위, 그죠? 적도에서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그죠? 적도에서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는 북반구라고 불러요. 그죠? 북반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남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는 남반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북반구와 남반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에서도 중간에 이렇게 껴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위도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휴전선이 몇 도예요? 38도의 부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북반구의 중위도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얘가 뭐가 떨어지면 북반구 중에서도 뭐가 떨어진다? 중위도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북반구 중위도. 그러니까 북반구 중위도가 떨어지니까 얘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 기온에 영향을 받는 거죠. 적도는 굉장히 뜨겁고요. 극지방은 굉장히 추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적도의 영향도 받으면서 극의 영향도 받는 거죠. 그럼 적도의 영향을 받으면 뭐가 나타날까? 여름이 나타나겠죠. 극의 영향을 받으면 뭐가 나타날까? 겨울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기후가 나타나냐면 냉대와 온대를 중심으로 하는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냉온대 기후가 자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여름이 있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겨울이 있답니다. 맞죠? 그러면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과정은 뭐라 불러요? 가을이라고 부르겠죠. 그 다음에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과정은 뭐라 불러요? 이건 봄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총 몇 계절이 나타났냐면 4계절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게 바로 암기입니다. 네, 지금 원리는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수리적 위치 중에서 그죠? 여기서 나타나는 요 수리적 위치 중에서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위도와 경도가 있는데 북반구 중위도라는 단어나 냉온대나 사계절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뭘 찾아라? 위도의 위치를 찾으시면 되고요. 시차, 시간과 시차에 의해서 키워드가 나타나면 뭐다? 경도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리적 위치의 위도와 수리적 위치의 경도가 그대로 세팅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노트 정리를 해두시라고.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지리적 위치입니다. 자,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고 뭐 다른 데서 뭐 인강이라든지 아니면 수업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세팅을 딱딱딱딱 해드리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외워야 될 것과 이해해야 될 것을 잘 모르는 거지.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금방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못 외우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변명인 거 아시죠? 네, 그건 변명이에요. 암기는 노력입니다. 노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암기가 안 된 것뿐이야. 계속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지리적 위치. 그죠? 자, 지리적 위치는 대략적으로 얘도 두 가지 정도가 나타나요. 두 가지 정도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대륙 동안. 그죠? 우리나라에서 대륙의 동안에 의해서 만들어낸 위치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적 위치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러면 대륙 동안이라는 건
영국과 우리나라 중에서 이제 나중에 기후 파트 때 배우겠지만 여기서 나타난 거는 거의 대부분 대륙 동안에서 나타난 거는 우리나라에서 연교차가 크다라는 얘기야. 그죠? 이거 기후 파트에서 다시 배울 거야. 일단 외워두시면 되게 좋아요. 뭐가 크다? 연교차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걸 배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연교차는 8월 평균기온에서 1월 평균기온을 빼는 건데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 나중에 어차피 뒤에서 3단원 들어가면 여러분들 기후 파트에서 다 배울 거예요. 연교차가 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패션 산업이 발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왜 그럴까? 일단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저기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막 이런 데는 뭐 버버리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메이드 인 이태리 하면 되게 유명한 명품종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발달할 수 있는 거는 뭐 섬유 산업이고 뭐 18세기 산업혁명의 영향도 많겠지만 기후 조건이 그래서 그래요. 기후 조건이 항상 비슷해. 그러니까 똑같은 옷을 만들어도 똑같은 계속적으로 나는 기후가 서늘해. 그럼 계속 긴팔만 만들 거 아니에요? 나는 기후가 추워. 그럼 계속적으로 긴팔. 나는 더워. 그럼 계속적으로 반팔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봄 되면은 그죠? 하늘하늘거리는 이제 좀 시원한 그런 옷 입어야 되고 여름 되면은 완전히 그냥 막 반팔에 나시트에다 뭐 런닝에다 반팔 뭐 반바지에다가 짧은 거 입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가을 되면 또 약간 아주 두꺼우면 안 돼. 약간 두꺼운 거 입어야 되고 겨울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롱패딩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주는 롱패딩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의류가 정확하게 이게 하나의 세팅을 가지고 발달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 왜 그래? 연교차 때문에 그래요. 겨울철에는 거의 뭐 요즘 4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여름철에는. 겨울철에는 우리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단 말이야. 연교차가 50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연교차가 크다라는 거. 연교차가 큰 거를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미래에 두시면 되게 좋아요. 그렇지? 격해도. 그죠? 격해도라고 부르죠. 격해도는 우리가 대륙부터 격리되어 있는 정도. 그죠? 격해도도 크다. 그 다음에 대륙도도 크다. 이런 것까지 같이 외워두시면은 정말 베스트한 거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기후 파트 가면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반도적 위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반도,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그럼 반도적 위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슨 차이에 의해서 비열 차이에 의해서 무슨 풍이 불냐면 계절풍이라고 하는 게 불어버려요. 뭐가 분다? 계절풍. 그래서 여름에는 바다 쪽에서 바람이 올라오고 겨울에는 육지 쪽에서 바람이 내려오는 계절풍이 불어오고 계절풍이 불어오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여름, 그죠? 여름에 비가 많기 때문에 벼농사도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벼농사도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반은 육지고 반은 바다기 때문에 육교적 위치, 그죠? 육교적 위치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문화를 우리나라에서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파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육교적 위치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이제 관계적 위치죠. 그죠? 관계적 위치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관계적 위치는 앞에서도 우리가 했었지만 이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 두 가지를 이렇게 묶어요. 그제?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를 두 가지를 묶으면 얘는 우리가 뭐라 그래? 얘를 불변적인 위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왜 그럴까? 자, 불변적인 위치라는 게 뭐예요? 절대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것들을 불변적 위치라 그러죠. 우리나라의 위도 바뀔 수 없고요. 우리나라 경도도 바뀔 수 없고요. 우리나라가 대륙 동안이었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영국 옆이래. 그럴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였어. 그런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바다가 하나도 사라졌어. 그럴 수 없겠죠. 그런데 얘는 불변적 위치지만 유일하게 여기서 나타나는 관계적 위치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가 무슨적 위치? 가변적 위치. 상대적 위치라 그랬지? 얘는 불변적 위치면서 우리가 다른 말을 썼을 때 절대적 위치라고 불렀었잖아요. 절대적 위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두시면 되게 좋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관계적 위치는요. 국가 정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국가 간. 국가 간의 어느 정도 정세 이런 걸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국은 우리나라랑 되게 친했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한류도 굉장히 많고 중국 물건도 되게 많고 하다가 어떤 계기의 사건에 의해서 중국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막 무역량 줄어들고 막 되게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적으로 가변적이 만들어진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재를 한번 가봅시다. 교재를 가보면은 자, 여기도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기후 식생 자 위도 나와 있죠. 자 수리적 위치 자 여기서 나타난 수리적 위치 중에서 뭐라 했어? 위도의 위치는
계절 등을 결정을 하고 우리나라 북반구 무슨 위도? 자, 북반구 중위도에 나타나 있고요. 사계절의 변화가 나타났고 냉온대 기후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파의 책을 보시면은 설명이 다 되어 있어. 그런데 이걸 뭘 외우고 뭘 외우지 말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분류를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쪽에 오시면은 이쪽에 깔끔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드렸잖아요. 요걸 노트에다가 딱 정리를 해두시고 얘를 중점으로 해서 외워두시란 말이야.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뭐가 있어? 이제 지리적 위치가 나왔대요. 지리적 위치를 보시면은 유라시아 대륙에 뭐라 했어요? 동안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무슨 기후? 대륙성 기후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조금 아리까리하게 바뀌는 게 계절풍 기후가 과연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냐 비열차 때문에 나타난 것이냐 이걸 가지고 되게 분쟁이 많은데 교과서 상황에서는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잘 봐. 대륙 동안에서 나타나는 게 여기서 주로 계절풍 기후대도 나타나지만 선생님이 여기에서도 써놓고 여기에서도 써놓은 이유는 나중에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기후 파트를 들어가면은 이 계절풍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그러면 얘를 비열차라든지 아니면 수륙 분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죠? 수륙 분포에서 만들어지는데 비열차나 수륙 분포는 왜 만들어지냐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그래요. 물과 바다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뭐 이렇게 나타나긴 하는데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알아는 두세요. 두 개 다 세팅을 해놔. 대륙성 기후의 영향 나와 있죠? 그래서 위도가 서한보다 연교차 나와 있죠? 뭐라 했어? 연교차가 크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나 워딩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걸 제가 해드린다니까. 그 다음에 계절풍 기후의 영향, 여름은 고온 다습하고 겨울은 한랭 건조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벼농사라든지 이런 게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토가 삼면으로 바다 무슨 국가라 했어요? 반도적 국가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해양의 방향으로 진출이 유리하고 임해공업 지역도 나타나고 아까 얘기했던 육교적 위치도 나타날 수 있다. 관계적 위치는 주변 국가 정치, 경제적, 사회적 문화가 사실상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세팅을 좀 해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적. 시간에 대한 계산을 대략적으로는 좀 해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차 계산이라고 부르는데 옆에 보면은 이제 자료 1번, 여러분들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자료 1번이 있을 겁니다. 자료 1번에서 우리나라의 위치,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와 사극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요 사극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죠? 한반도의 위치 중에서 사극은 좀 암기를 해두시는 게 되게 좋은데 자, 요것도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겠지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정리할까요? 네. 선생님도 간단하게 지도를 하나 그려볼게.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있고 여기가 울릉도 있고 여기가 독도 있고 여기가 제주도 있고 여기가 마라도가 제주도 마라도는 가깝죠? 이렇게 그려놓으면 잘못하면 이어도라 그래요. 그치? 제주도와 이어도 이렇게 있다고 우리가 일단은 체크를 해둡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극에 대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잡으셔야 되는데 요거는 고유대명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극에 대한 키워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뭐다? 고유대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자, 일단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 일단 우리나라의 최북단이에요. 여기죠? 이렇게 최북단. 그래서 얘가 뭐냐면 43도의 북위를 가져갑니다. 그죠? 그래서 최북단은 자, 여기다 정리해 줄게. 최북단은 어디냐 그러면 북한에 있는 유포진이라는데요. 유포진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온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유포진과 온성 이렇게 두 가지로 불러요. 비슷한 위치예요. 그래서 얘가 몇 도로 가져가냐면 43도의 북위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최북단. 그럼 최남단은 어디냐 그러면 최남단은 바로 제주도 남쪽에 있는 거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마라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가 위치를 외워야 돼. 33도 06분의 북위를 가져갑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최남단은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마라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마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마라도가 나타나고 자, 얘가 몇 도냐 그러니까 33도의 06분의 북위를 가져가요. 이거는 정확히 위치를 외우셔야 돼요. 33도 06분. 요거는 외우셔야 돼. 자, 또 외울 거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최서단이 어디냐 그러면 최서단이 여기입니다. 그죠? 최서단이라 했으니까 요걸로 봐야겠지. 경도로. 그죠? 조금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네. 최서단은 여기를 보시는 거고 얘는 경도로 봐야 돼요. 그래서 경도가 몇 도냐 그러니까 124도의 이스트. 왜냐? 경도는 동경과 서경으로 나누니까. 그래서 최서단은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신의주. 그죠? 신의주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마안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마안도. 그래서 나중에 요걸 가지고 이제 삼각주를 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건데 신의주와 마안도. 신의주 순대 되게 유명하죠. 그죠? 찹쌀 순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나타나면 얘가 124도. 그죠? 124도의 이스트, 동경을 가져간다. 요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최동단. 그죠? 최동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요거 바로 어디입니까? 독도죠. 독도. 그죠? 그래서 독도가 나타난 데가 여기가 독도입니다. 그래서 얘가 몇 도냐면 131도 52분의 이스트가 떨어져요. 요건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131도 52분의 이스트를 가져간다. 정확하게 분까지 외우셔야 돼요. 131도 52분이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독도를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표준경선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사극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표준경선이라는 게 나와요. 표준경선은 우리나라의 시간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역 1번 출구에서 2시에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시의 시간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요쪽에 보면은 여기에 135도의 이스트라는 게 있어요. 요게 우리나라의 시간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표준경선은 몇 도다? 135도의 이스트. 그러니까 135도가 우리나라 지나가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죠. 요게 포인트. 그죠? 표준경선은 135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배울 본초자오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생님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서점에 가서 중학교 1학년 때 보면은 이게 내용이 나와 있다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야. 그런데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익숙해졌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탐구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보는 거야. 올 1년 처음 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본초자오선 이런 것도 외워두시라고. 영도. 그래서 본초자오선 영도는 어디냐면 영국의 어디? 그리니치 천문대. 이거 들어봤죠? 그제? 그리니치 나치하면 큰일 났죠? 그리니치 천문대. 여기가 우리가 영도, 본초자오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경선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어디? 중앙경선. 중앙경선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한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나라 중앙경선이에요. 얘가 몇 도냐면 127도에 30분을 가져가요. 요게 127도 30분이 우리나라 중앙경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경선이 127도 30분이니까 127도에 30분의 이스트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제? 30분의 이스트. 자,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해주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위도와 경도를 대략적으로 주고 어디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게 뭐야? 이렇게 긋는 거죠. 그럼 얘가 몇 도가 떨어져? 38도의 부기가 떨어지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여러분들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요거는 필수 암기 까먹지 마. 43도 북위 최북단, 33도 06분. 이거는 필수 암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33도 06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124도 이스트 우리나라 최서단 124도 이스트고 요것도 필수 131도 52분을 요것도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원래 여기 2호도까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선생님이 복습할 때 다시 해드릴게요. 표준경선 135도 떨어지고요. 그제? 그 다음에 요런 것들도 대략적으로 맨 처음이니까 그냥 와장창 다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마라도나 있죠? 33도 06분. 자, 여기 나와 있지? 33도 06분 나와 있고요. 131도 52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4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3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외워놔야 돼. 최서단, 최동단, 최북단,
최남단 여기까지 좀 외워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지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사회문화나 생활윤리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외우는 파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외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절대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내용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리는요. 3.3도 06분이 마라도였어. 근데 다음 수능에서 아니야 사실은 제주도였어. 아니야 사실은 뭐 부산이었어. 사실은 서울이었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불가결한 요소거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은 뭐 더 이상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자, 우리나라 세계와 시간대에 나와 있죠. 자,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요거 보이시지? 여기다 형광펜 쳐놔봐. 요렇게 영도라고 돼 있을 거예요. 영도 나와 있죠? 여기가 어디라 했어?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라 그러지 않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서울을 보면은 여기에요. 쭉 보시면은 여 120도 옆에 여기가 몇 도냐면 135도입니다. 120도에서 짱칸 옆이죠? 여기가 135도예요. 아이고 미안. 여기가 아니구나. 빔이 있으니까 헷갈리네. 여기네요. 여기가 135도예요. 여기가 135도 이스트.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나라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본초 좌우선이 되는 거고요. 그지? 얘는 본초 좌우선이 되는 거고, 얘는 우리가 표준경선이 되는 거지. 얘는 표준경선이 되고, 얘는 본초 좌우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가 날짜 변경선이라고 불렀거든요. 날짜 변경선은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하루를 빼주는 거고,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하루를 더해주는 건데, 솔직히 날짜 변경선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죠.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표준경선, 중앙경선은 외워두셔야 돼요. 지금 옆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표준경선은 여기에 나와 있지? 여기 일본과 우리나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을 여행 가는데 와 시차 적응이 안 돼 그런 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완전 상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35도 이스트는 일본과 우리나라 같이 쓴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한반도 정 가운데를 지나가는 건 어디냐 그러니까 127도 30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까먹지 않게 여러분들 좀 집중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척점이라고 불러요. 대척점은 우리나라의 정반대가 되는 지역인데, 이 대척점의 개념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위도도 반대. 그죠? 위도도 반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도도 정반대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가면은요, 정말 극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네. 우리나라에서 가면은 정말 극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대척점의 지역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여름인데 얘는 겨울이야.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지금 오후 2시인데 지금 이쪽으로 가면 새벽 2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후 2시나 새벽 2시나 무슨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낮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이제 밤 10시에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낮 1시, 2시 정도 되면은요. 막 활기차요. 그때가 이제 수업이 거의 대부분 시작이거든. 물론 이제 오전 수업도 있지만 그때 정도 활기차다가 이게 야간 정도 되면은요 거의 버닝을 합니다. 한 9시, 10시 정도 되면은 그때 이제 단과 끝물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때 버닝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한 새벽 한 3시에서 4시, 뭐 늦게까지 하면 5시까지 또 이제 개인 연구, 자료 이런 걸 또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낮밤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가장 쥐약인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 8시, 9시 시간이에요. 그때는 거의 쥐약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한 9시, 10시, 11시, 늦으면 한 12시 정도에 다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7시, 8시에 일어나는데 이게 시간이 완전 바뀐 거야. 선생님이 야행성이죠. 근데 선생님한테 아침 8시에 일어나라는 얘기랑 똑같고, 여러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야 새벽 5시, 6시까지 자지 마. 막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럼 막 꾸벅꾸벅 졸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대척점이야. 그러니까 위도가 반대라는 거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뭐가? 계절 자체가 반대라는 얘기고요. 계절 자체가 반대. 그러면 경도가 반대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쥐야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쥐야 자체가 반대가 된다. 요걸 우리가 대척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대척점을 구하는 거는 뭐 되게 심플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쉽게 예를 들어서 위도 자체를 몇 도로 가냐 하니까 38도의 북위를 간대요. 38도의 북위를 간대. 그러면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적도가 있대요. 그럼 적도가 있으면은 여기가 몇 도? 0도. 그죠? 그 다음에 맨 위가 몇 도? 여기가 90도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가 몇 도? 여기도 이제 90도의 S. 그지? 90도의 사우스, 여기 90도의 노스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북위가 되는 거고 얘는 남위가 되는 거고 얘는 영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서 여기까지 38도면은요. 여기서 여기 대척점이 나타나는 것도 38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8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대로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숫자는 어때? 변함이 없이 뭐만 바뀐다? 사우스만 바뀌는 거예요. 38도 S 이렇게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경도입니다. 경도. 요거는 조금 틀려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135도에 그제 135도에 이스트를 가져간대요. 근데 우리가 시간의 정반대가 되려면은 봐. 자, 선생님 보세요. 여기에 선생님이 지구본이에요. 큰일 났네. 요게 지구본이야. 지구본인데 선생님이 여기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 그러면 대척점은 어디냐면 정확히 뒤통수. 여기가 대척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였는데 요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요렇게 한 바퀴 다시 왔어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가지 않았을까? 하루가 지나가면 며칠? 하루 몇 시간? 24시간. 그럼 지구는 몇 바퀴 돌아? 한 바퀴를 도는 거고 한 바퀴는 360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쪽까지 정반대 딱 절반만 돌려면은 몇 도? 180도를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80도에다가 뭘 빼주는 거야? 135도를 빼주시면요. 대척점이 나와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빼니까 얼마야? 45도에 여기는 이제 이스트니까 뭘로? 웨스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45도 웨스트 이렇게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대척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경도가 나오면 어떻게 해줘라? 180도에서 빼기 거기에 해당되는 경도를 해주시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대척점이 나오게 돼요. 대척점이.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거를 보니까 몇 도예요? 127도 30분이 떨어졌지? 그러면 이쪽으로 가자. 127도 30분이니까 선생님이 할게요. 180도에다가 빼기 몇 도? 127도에 문제가 생겼어요. 30분에 이스트가 떨어졌대요. 그러면 1도가 넘어야 되지 않을까? 1도는 몇 분이냐면 60분이에요. 그지?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떨어질까? 179가 떨어지겠죠. 179가 떨어질 테고 60분이니까 빼면 얼마? 30분 떨어지고요. 여기는 얼마예요? 52도에 30분이 떨어지겠죠. 이스트는 뭘로 빠진다? 웨스트로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52도 30분에 웨스트가 떨어지니까 요 숫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니?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어떻게 가져가냐면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게 편해요. 위도는 절대 숫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38도면 38도 그대로 가져가요. 얘는 불변이에요. 그제? 원래 수능은 이렇게 푸는 거거든. 조금 빠르게.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8도의 대척점을 찾아라 그러는데 뭐 52도가 떨어졌어. 그럼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 숫자가 바뀌면 안 되니까. 하지만 경도는 뭐야? 숫자가 바뀌었죠. 그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45도니까 45도의 웨스트. 어떻게 됐어? 숫자가 바뀌었단 말이야. 숫자가 바뀌었으니까 뭐야? 얘는 가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5도 이스트에 우리가 대척점을 구해라 그랬는데 135도 웨스트라고 해놨어. 그럼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숫자가 같을 수는 없거든. 숫자가 달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숫자가 같으면 위도, 숫자가 다르면 경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암기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여기 이제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주관식 같은 것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 주관식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어쨌든 선생님이 일단 알아두는 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선생님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대척점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선생님은 잠깐 칠판 정리하고 바로 이어서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 왔습니다. 계속 이어서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이제 경도에 대해서 본초 좌우선과 관련된 이제 시차에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도 시험지에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한 번 정도 잘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뭐 한 줄로 이렇게 딱 나와 있지만 사실상 이게 시험지에 나왔을 때는 꽤 고난도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은 눈 떠니 안 떠니 문제, 그죠? 마음 따뜻하게 이제 문제를 풀면은 되는 것들이에요. 뭐 쉬운 거는 후딱후딱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남북한 관계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철도도 연결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이제 철도를 연결을 하는 거죠.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서부터 하나는 신의주, 하나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제 연결을 해서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로 해서 동부 유럽까지 간 다음에 이제 유로포트, 그죠? 유로포트란다. 유럽 횡단철도를 타고 이제 해가지고 뭐 영국의 런던이나 우리가 포르투갈에 있는 리스본까지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 아시아 횡단철도,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부르고요. 하이웨이라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를 위주로 해서 많이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 체크만 여러분들이 간단히 좀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북극항로, 여기서 이제 남극항로와 이제 북극항로 나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한국지리보다 세계지리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라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보신 분들도 있겠는데 아라온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쇠빙선이에요. 쇠빙선. 쇠빙선인데 이제 전 세계에서 몇 번째더라? 아무튼 되게 빠른 번째수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을 한 건데 북극 같은 경우는 최연한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씨 이하로 떨어지는데 얼음을 깨자마자 바로 얼음이 얼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가 잘못 가다 보면은 얼음에 이제 둘러싸여 가지고 배가 못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네덜란드에 있는 로테르담까지 가려면은 해가지고 그죠? 여기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쪽으로 해가지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옆쪽으로 해서 수에즈운하라에서 지중해를 털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북극 해양로면 북극을 이렇게 통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빙하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소요 시간 같은 경우는 10일을 단축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연료라든지 거리 같은 경우는 32%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걸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체크만 해두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우리나라의 영역입니다. 영역. 그래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키워드예요. 영역, 그죠? 영역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주권이 미치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미칠 수 있는 범위들을 우리가 영역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하면은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막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니까 이건 내 거야.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거는 우리가 공도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고. 맞죠? 하지만 여러분들 집은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집, 뭐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 딱 들어가서 현관문 띠띠띠띠띠리링 하고 열고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들 방에 누워있어. 제가. 그럼 될까 안 될까? 신고해야죠. 가택침입죄죠. 왜일까? 여러분들의 집은 여러분들만의 영역이야.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이 갔으면은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주인 될 수 있는 권리는 우리나라. 그래서 주권이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총 3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뭐다? 영토와 그 다음에 영해와 그 다음에 영공이에요. 요 3가지가 바로 영역의 종류의 3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끊었어. 영역에는 뭐가 있다? 3가지. 영공, 영해, 영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려운 게 무엇이냐 그러면 선생님은 영해로 잡을게요. 그죠? 영해가 굉장히 어려운데 요건 이제 선생님이 조금 이따 할 거고 영토는 어디까지가 영토냐면 요것만 봅시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와 부속도서라는 거는 도서는 섬이에요. 한반도와 그 뭐까지? 섬까지 표현이 되는 건데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 섬 중에서도 무인도 포함입니다. 뭐라고? 무인도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다. 요걸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섬 중에서도 무인도가 포함됐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토라고 불러요. 영토는 뭐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남단과 한반도의 최남단은 서로 틀려요. 대한민국의 최남단은 어디야? 섬 포함이니까 마라도라고 하셔야 돼요. 하지만 한반도는 섬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남이라고 하셔야 돼요.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해남.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요게 우리나라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남한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면 한반도의 최남단이니까 한반도의 최남단이면 어디예요? 여기 밑에 있는 마라도예요. 왜? 섬 포함이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최남단 하면 마라도가 되는 거고 한반도는
요거예요. 내가 발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육지. 요것만 이제 한반도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남단이 어디냐 그러면 해남이라고 표시해야 되는 거지. 전라남도 해남 쪽. 요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공은 영토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공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을 우리가 영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하늘, 여기를 우리가 영공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것도 간단하게 선생님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죠. 자, 가자. 우리나라 영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한꺼번에 정리를 해줄게. 자,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에 이제 찰랑찰랑 바다가 있습니다. 찰랑찰랑 바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땅 아닐까? 그죠? 땅이겠죠?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래? 우리의 영토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토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뭐라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답변하시면 돼. 어디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라고 한다. 이게 영토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영토라고 하니까 얘가 영토가 끝났고, 그 다음에 영해는 어디까지가 영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빠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뭐라 한다? 얘를 영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해는 그 수치까지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영해는 총 몇 해리냐 그러면 12해리가 우리가 영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2해리가 몇 킬로인지 몰라도 돼. 이거는 바다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12해리가 몇 킬로게 이런 거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영토와 영해를 쭉 연결한 요거 있죠? 영토와 영해를 쭉 연결한 요 하늘, 여기를 뭐라 그런다? 얘를 영공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그러면 영토와 영해와 영공, 요거를 우리가 했었고, 요 세 가지를 다 묶으면, 요렇게 해서 요걸 다 묶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림 하나로 깔끔하게 마무리됐죠? 자, 영토는 뭐다? 내가 밟고 있는 땅과 부속 도서. 그러니까 한반도와 부속 도서가 영토다. 영해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영토가 끝나는 지점서부터 12해리까지인데 요거는 조금 더 용어를 또 알려드릴게. 12해리. 그 다음에 영공 같은 경우는 영토와 영해의 하늘을 영공이라고 부르고, 영토와 영공과 영해를 한꺼번에 묶으면 영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토와 영해가 딱 만나지는 요 지점을 부르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이 용어를 뭐라 하냐면 얘를 영해기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영해기선. 자, 용어가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럼 영해기선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쉬워요. 영해의 기준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해가 시작되는 기준선이야. 그러니까 이걸 영해기선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반대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최, 저, 조, 위, 선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요겁니다. 요거예요. 뭐다? 최저조위선. 그러니까 저라는 거는 낮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영해기선은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을 얘기하는 거고,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 요걸 얘기하는 거고, 최저조위선은 낮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봐봐. 우리나라에서는, 자, 여기를 잠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물이 굉장히 많이, 요거 이제 나중에 지형 파트에서도 또 할 거야. 서해안 쪽은 물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거나 내려오는 조석간만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는 요 땅이 너무 아깝잖아. 그제? 요 땅이 되게 아깝단 말이야. 그래서 올라가는 요 때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얘를 만조죠? 그러니까 서해안 쪽이나 동해안 쪽을 보면은 뭐 진도의 바닷길 축제라든지 아니면은 어디냐?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저기 이제 화성 쪽에 가면 제부도라고 있습니다. 네, 제부도가 있는데 거기 이제 나중에 남자친구도 이제 대학교 간 다음에 여자친구 데리고 이제 제부도 놀러 가자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 간조가 됐을 때, 물이 빠졌을 때는 도로가 드러납니다. 근데 만조가 되면 도로가 사라져요. 그래서 못 들어오거나 못 나갈 수가 있거든. 시간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걸 우리가 만조라고 부르고 내려오는 걸 뭐라 그래? 간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조석, 간만의 차이다 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거거든. 그러면 우리나라의 영토가 많아지기 위해서는요, 최고조위선, 여기가 최고조위선이고 얘는 최저조위선이야. 그럼 최고가 돼야 될까? 최저가 돼야 될까?
당연히 최저가 돼야죠. 그래야지 내가 이 땅을 그냥 공짜로 먹어갈 거 아니야.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방점을 선생님이 찍어드릴 거야. 최저 조위선이라는 거. 그래서 얘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까도 했었죠? 이걸 뭐라 그래? 간조. 물이 빠지는 간조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 그러면 봐봐. 영해의 범위가 뭐냐 그러면 영해의 범위는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뭐다? 영해 기선으로부터 12일이요. 또는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일이요. 또는 간조시 그 이후서부터 12일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영해의 기준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풀이로 가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이게 뭘까? 최저 조위선이지? 우리 했었죠?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걸 설명할 시간이 없어. 자이스토리를 수업하든지 파이널을 수업하든지 할 때는 이걸 설명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되면 친구들이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도 이미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고 내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좌만 일단 마무리를 져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 문제풀이는 칙칙폭폭이에요. 정말 쉽게. 됐죠? 그래서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요만큼 가면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를 뭐라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배타적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제수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EEZ 그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Exclusive Economic Zone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총 몇 해리가 빠지냐면 188해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명을 할 때 요 범위를 설명할 때에 일단 키워드가 좀 몇 개가 있어요. 요게 조금 어려운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설명을 드릴게.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차이를 조금만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조금 이따 교재에 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니까 EEZ라고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대요. 그런데 영해와 EEZ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는 주권이야. 뭐든지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EEZ는 여기서 방점을 어디다 두셔야 되냐면 여기다 두셔야 돼요. 어디? 경제. 여기다 둬야 되는 거야. 경제적 행위에 대해서만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돌아다니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타국의 선박이 다른 선박이 통행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 영해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야. 통행이 불가능해. 그런데 배타적 경제수역은 돼요. 왜? 통행은 경제적 행위라고 보는 게 아니거든. 이 안에서 자원을 채취한다든가 석유를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물고기를 물고기를 잡아간다든가 이런 게 경제적 행위가 되는 거지 통행은 경제적 행위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된단 말이야.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인 행위가 만약에 만들어진대요. 그럼 영해는 경제적 행위가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배타적 경제수역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와 얘는 요 차이가 있는 거지. 통행은 되고 통행은 안 되고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그럼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냐 그러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지. 자, 여기 있는 여기 이제 요 배타적 경제수역 그죠? 여기서 나타나는 요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디서부터? 영해 기선으로부터 그제? 영해 기선으로부터 그러면 영해 기선이 어디예요? 여기지 그제? 여기야. 여기서부터 몇 해리가 빠져야 돼? 이만큼이 빠져야 되는 거야. 그죠? 영해 기선으로부터 몇 해리? 200해리가 일단 빠져야 돼요. 왜? 10의 1이가 여기 있고 188해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더해야겠지.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빼야 되니까. 이만큼을 여기서 빼야 되니까 일단은 200해리를 빼는데 그러면 이게 다 포함이 될 거 아니야. 이 중에서 뭘 빼야 돼? 그렇죠. 영해의 범위를 빼야 되는 거야. 영해 계산에서 200캐리에서 뭘 빼줘야 돼? 영해의 범위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얘 아닙니까? 영해 기선 대신 쓸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다? 그때 여기 나오는 거야. 영해 기선을 쓰던지 아니면 최저 조위선을 쓰던지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200캐리에서 영해의 범위를 빼든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캐리에서 영해의 범위를 빼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었을 때 쓰는 용어가 또 틀려요. 요 용어. 그러니까 얘는 뭐라 불러? 영해 기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영해가 끝나는 선은 뭐라고 표현해요? 영해 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용어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을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죠? 영해 기선은 영해가 시작되는 선, 영해 선은 영해가 끝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두 번째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한다? 영해선으로부터 정확히 몇 해리가 빠져나가냐 그러면 요때는 188해리를 쓸 수 있는 거야. 됐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총 몇 개? 2개. 영해기선부터 200해리에서 영해의 범위를 빼든가 영해선. 그죠? 여기는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나타나는 거지. 영해선으로부터 몇 해리? 영해선으로부터 188해리를 빠져나가든가. 요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체크를 해 두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판으로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드린다 그랬잖아. 그게 바로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럼 가자. 영토 나와 있고요. 자, 영해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통상기선, 직선기선 조금 있다가 할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뭐라니? 여기 키워드 있죠? 뭐라고? 기선에서 몇 해리? 12해리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다. 통상기선, 직선기선은 조금 있다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어요. 배타적 경제수역은 나와 있죠. 영해 기선. 자,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야. 영해 선인지 영해 기선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영해 기선이래요. 그래서 영해 기선에서 몇 해리? 200해리에서 뭘 제외한대요?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다. 됐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가지고 이걸 이해하겠다고? 아유,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걸 한번 배우고 이걸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것만 보고 이해를 한다는 거는 무리수가 있는 거지. 수능에서 쓰는 용어와 개념에서 쓰는 용어 자체는 완벽하게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영해예요. 자, 우리나라의 영해인데 조금 있다가 이제 선생님이 영해의 범위를 해드렸고 자, 우리나라 영해에서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을 이제 표현한 단어입니다. 자, 그럼 봐. 우리가 통상기선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이런 기선들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 이것도 한번 선생님이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 선생님이 정리 굉장히 잘해주죠? 이렇게 정리할 시간은 언제밖에 없다? 지금밖에 없다. 자, 우리나라가 여기에 이렇게 있답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서해 쪽은 굉장히 섬이 많아요. 남해 쪽도 섬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동해 쪽은 울릉도와 독도, 그 다음에 제주도와 마라도 요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봐봐. 이 섬은 우리 거야 아니에요? 우리 거 맞죠? 와, 우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거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까 영토의 범위가 어디로 했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어떻게? 다 우리 거니까 일직선을 다 연결하는 거야. 일단 일직선을 다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을 연결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얘를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기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직선기선이 만들어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 바로 뭐예요? 섬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직선기선이 연결되기 위한 가장 필수 조건은 무조건 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몇 해리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해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영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이 몇 해리 뺐어? 12해리를 이렇게 뺐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이제 영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직선기선을 표현할 수 있는 데가 첫 번째 어디냐 그러니까 일단 서해 지역. 선생님 서해 지역 했죠? 그 다음에 남해 지역. 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직선기선도 두 개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이렇게 나눠줄게요. 직선기선에서 몇 해리? 12해리를 나누고 싶어. 그죠? 12해리. 그럼 12해리 나누고 싶으면 여기가 어디? 서해 지역. 그 다음에 남해 지역.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됐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요, 섬을 연결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해서 12해리를 이렇게 빼버리는 거야. 그지?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서 12해리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서 울릉도, 독도도 뭐 섬을 연결할 선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12해리 빼고, 동해도요, 연결할 수 없죠. 물론 맘 같아서는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되게 좋겠는데, 이렇게 연결하면은,
어우, 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 그러겠어요. 주변 국가들이. 그래서 여기도 그냥 이렇게 빼버리는 거야. 이렇게 12L 있죠. 됐죠?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냥 통상적으로, 그죠? 통상적으로 기선을 연결한다. 그래서 이걸 통상기선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기선은 섬이 없었을 때 쓰는 게 통상기선이고, 이 여기가 어디겠어요? 일단 첫 번째가 동해 나타나겠죠. 동해 나타날 테고, 그 다음에 울릉도와, 그제? 울릉도와 독도, 울릉도, 독도, 그 다음에 제주도, 제주도와 그 다음에 최남단 어디? 마라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상기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얘를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줬냐면은 통상기선인데 하나는 12L이라는 통상기선이 하나 있고요. 그지? 통상기선인데 하나는 3L이라는 통상기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의 영해와 여기의 영해가 굉장히 가까워. 그래서 이쪽에서 12L이 빼고 이쪽에서 12L이 빼잖아요. 그럼 겹쳐. 그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를 통행하는 그 동네들이 되게 좀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야, 나 많이 없어도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공간을 확 줄여줄게. 그래서 나 요 정도만 쓸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도 요 정도만 쓰고 우리나라도 요 정도만 써.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 부산 앞바다서부터 거제 앞바다까지라고 표현하시면 쉽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를 우리가 이제 뭐라 하냐면 얘를 대한해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 표현한다? 대한해협. 그러니까 대한해협이라는 거는 이제 3해리 직선기선인데, 직선기선 중에서도 뭘 쓰는 거야? 3해리 지역을 쓰는 거고, 이 3해리 지역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 대한해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래 직선기선에서 이제 2개 정도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심화 과정에서 좀 할 거고,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다? 직선기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통상기선.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섬이 많은 지역은 직선기선을 쓰는 거고, 섬이 없는 지역은 통상기선을 쓰는 거다. 그래서 통상기선이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마라도라고 5개가 있다는 거고 알아두셔야 되고, 직선기선은 일단 여러분들이 3개만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에 원래 영일만과 울산만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죠. 여기가 대한해협인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이만큼씩 넓은데 여기만 지금 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좁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죠? 여기서 이렇게, 요거 이제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대한해협 보면은 여기 이제 부산 앞바다죠? 부산 앞바다에 홍도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좁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해리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굉장히 좁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체크를 해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변의 수역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우리나라 주변의 수역은 이제 분쟁 파트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요거는 일단 요거를 보고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 우리나라 영역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마무리가 된 거고, 자, 요거는 조금만 좀 빼서, 요거는 요거부터 들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울릉도 독도의 이제 키워드를 보는 건데, 요걸 본 다음에 나중에 뒤에서 이제 선생님 분쟁을 같이 해드릴게요. 자, 독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했었다. 독도는 몇 도? 위도 경도가 몇 도예요? 131도 몇 분? 52분의 우리나라 최동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극동 지역이면서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뭐 1번서부터 96번지까지 해서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다. 그지? 근데 일본의 오키섬에서는 볼 수가 없다. 이런 거.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고, 신생대 3개의 해저 용암의 분출.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화산섬이에요. 그지? 여기다 만들었자. 이가 뭐다? 최초의 화산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마그마에 의해서 분출되는 건 신생대 4기거든. 신생대 4기인데 거의 대부분이 이 독도만큼은 이제 최초의 화산섬이다 보니까 신생대 3기 말에 만들어져요. 근데 뭐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동해 영향으로 연주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다. 그래서 연중 강수량이 고릅니다. 울릉도와 비슷하게.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는 어족 자원을 해양 심층수가 풍부하고, 자, 요거 좀 중요하죠. 하이드레이트. 그래서 하이드레이트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무슨 뜻? 고체 천연가스입니다. 뭐 매장량이 얼마나 많은지는 솔직히 연구 결과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하기는 되게 힘든데,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원래 천연가스는 기체잖아요. 네, 기체인 거 아시죠? 기체인데 이 기체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 자체를 얼려 냉동 압축을 시키는 거죠. 자원 파트에서도 나올 거야. 냉동 압축. 그러니까 얼리면서 꽉 압축을 시켜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액체가 돼요. 그 액체를 여러분들이 부탄가스 있죠. 엄마 아빠랑 이제 캠핑 가면은 뭐 브루스타라고 표현하잖아요. 브루스타에다가 부탄가스인데 흔들면 어때요? 흔들어 봤니? 칙칙칙칙 소리 납니다. 액체니까. 그치? 근데 흔들면서 통이 차가워져요. 왜 그럴까? 냉동 액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동해 앞바다 수심이 한 3,000m 되거든요. 그 3,000m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압력, 물에 대한 압력과 그리고 동해 앞바다 그 밑에 보면 뭐 심해수라고 해가지고 뭐 되게 뭐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물고기들이 있는 거 보면은 빛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수온이 낮아요. 그래서 냉동 압축을 한 번 더 받는 거야. 그래서 고체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울릉도 독도 앞바다에 지천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이드레이트 하면은 무조건 독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뭐 베타적 경제수역의 설정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지? 베타적 경제수역의 설정 기준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울릉도라고 표현하는 게 원래 맞고요. 동해의 교통 요지가 만들어지고 생태적 가치 무슨 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을 가져가는데 뭐 천연보호구역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서 세계문화유산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이 시험지에 나오니까 이렇게만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울릉도 독도의 위치를 보면은 울릉도 독도보다 뭐 일본의 오키섬보다 뭐 훨씬 더 여기서 이제 157km인데 여기까지는 216km 정도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울릉도라는 영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키로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이제 독도 그죠? 뭐 이제 옆에 여러분들 사진도 있겠지만 좀 확대시켜봤는데 좀 많이 깨지네요. 뭐 이제 조선의 것이다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울릉도 독도 나와 있는데 기죽약도 그죠? 기죽도 약도 그지? 기죽도 약도 해가지고 나타나는 건데 요거에 이제 최근에 계속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독도가 표시되어 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메르카토르 지도에 뭐 동아시아 지도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표현이 돼 있고 세계 지도에서 나오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동해의 표시, 그제 뭐 연해주 일본 열도하면 둘러싸져 있고 뭐 우리나라 이제 동해 같은 경우는 일단 분쟁이 굉장히 많은 파트야. 그래서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해서 분쟁이 많고 그 다음에 서해 지역도 분쟁이 되게 많은 파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다. 그래서 뭐 동해가 동해라고 표현해 있죠.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뭐 실질적으로 시험지에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반크라 그래가지고 반크 뭐 이제 NGO죠 NGO 그죠? 그래서 비정부 기구긴 한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뭐 잘못 표시된 이제 뭐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바꿔주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고 문헌서라든지 이런 걸 구하러 다니던가 아니면 뭐 구글어스라든지 무슨 매핑 같은 거 이제 찾아봤는데 여기가 이제 동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일본해라고 표시되어 있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수정하는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선생님 이제 분쟁 지역 다시 좀 해준다 그랬었죠. 자, 요 파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쟁 지역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나와 있는데 키워드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공동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거예요. 그죠? 요게 중요한 키워드야. 공동 EEZ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공동 EEZ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EEZ의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EEZ는 자, 타국의 선박이 통행이 돼야 안 돼? 타국의 선박은 통행이 그렇죠. 된다 그랬었죠. 경제적 행위는 돼 안 돼? 경제적 행위는 그렇죠. 된다 아니 안 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통행만 되고 경제적 행위는 되지 않는. 그런데 이쪽 지역이라든지 이쪽 지역이 계속적으로 분쟁이 나타나는 거야. 얘는 분쟁이 어디냐면 한중. 얘는 분쟁이 어디냐면 한일이죠. 그래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건 잠정적으로 조치가 좀 필요한 수역이다라는 거고 한일 중간 수역이라는 건 한국과 중국이 한국과 일본이 중간에 있는 수역이다. 같이 쓰는 수역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뭐다? 공동 배타적 경제 수역의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뭐 샘플링을 좀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중국의 배가 이렇게 통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통행할 수 있겠죠. 중국의 배 통행할 수 있어. 일본의 배 통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중이니까 통행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잠정 조치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이라니까 통행할 수 있어요. 한국이 물고기 잡을 수 있냐 없니? 있죠. 중국이 물고기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일본이 물고기 잡을 수 있냐 없니?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경제적 행위에서 경제적 행위는 안 되는 거니까. 얘는 한일 중간수역은 우리나라 물고기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중국 통행할 수 있냐 없니? 있죠. 통행은 되는 거라니까요. 일본. 자, 일본은 물고기 잡을 수 있어 없어? 물론 일본을 되게 싫어하는 그런 기본적인 느낌은 알겠지만 중간수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핫플레이스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가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시험 문제가 딱 나오면은 이게 한일 중간수역이라고 표현 안 하고 한중 중간수역이라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위험한 행위예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졌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는 시간을 가져가죠. 여기 나와 있지? 자, 우리나라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 자, 의미는 위도, 경도가 나타났다. 그러면 얘가 무슨적 위치가 떨어져야 돼? 수리적 위치가 떨어져야겠죠? 수리적 위치가 주관식이야. 수리적 위치가 떨어지고, 아까 얘기했었던 뭐 여기 있는데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배웠어. 대륙, 해양 등의 지형지물로 표현되는 위치가 나타났으니까 얘는 무슨적 위치가 떨어져야 돼? 지리적 위치가 떨어져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관계적 위치가 떨어져야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갑시다. 자, 영토 나와 있죠?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 간척 사업으로는 국토의 면적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 그 다음에 통상기선 11이 동해 대부분 수역, 동해안, 그 다음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 마라도까지, 그 다음에 서해, 남해, 영일만과 울산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아까 선생님 샘플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 줬죠? 직선기선 3L은 대한해협의 일부가 만들어지고요. 그치? 영공,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 그림 그려줬죠? 항공교통이 발달하면서 우주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배타적 경제수역은 키워드 중요하죠. 뭘로부터? 영해 기선으로부터 몇 해리? 200해리에서 뭘 빼줘야 돼? 그렇죠. 영해를 빼줘야 돼요. 왜냐? 영해 기선이니까. 그지? 만약에 영해 선으로 했으면 188이라고 해야 되는데 영해 기선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 얘기해서 200해리를 뺀 다음에 영해의 범위를 빼야 되는 이런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안국의 자원 탐사, 개발 관리 등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독도와 동해 들어갈게요. 자, 독도는 우리나라 최동단이래요. 자, 몇 도라 했니? 131도에 몇 분? 52분. 그죠? 131도 52분에 이스트를 가져가고 뭐 나와 있고 화산섬 나와 있고 아까 얘기했었죠?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생대 3기의 지각변동으로 형성된 해저 뭐 이런 건 만들어져 있는데 요건 나중에 지형 파트 들어가면은요. 다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어요. 뭐 윤기지형에서 고위평타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울 거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첫 시간에 이제 러닝타임이 조금 길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러닝타임이 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개념 정도는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1-1단원, 1-2단원 하면서 계속 러닝타임이 조금 오버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뒤에 남은 거는 문제풀이겠죠. 선생님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뭘 하겠니? 그렇죠.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기를 했어. 이제 복습을 좀 하시고 몇 번? 1분에 몇 문제? 한 문제씩. 1분에 한 문제씩 키워드를 꼭 잡으시고 알겠지? 1분에 한 문제씩 키워드를 잡으시고 무조건 문제를 풀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서부터 질문할 때 문제를 하나하나씩 키워드를 잡으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런 습관들을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망의 오픈, 그죠? 이제 개강 첫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